2012년 3월 11일 새벽, 캠프 벨람비에 있던 미군 경비병들은 밤 공기를 가르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총소리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날 밤,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주 판자와이 지역에서 미군 하사 로버트 베이스에 의해 어린이를 포함한 아프간 민간인 16명이 살해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끔찍한 폭력과 공포의 사건은 칸다하르 학살로 알려지게 되었고, 로버트 베일스는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한 직후 곧바로 수감되었습니다. 로버트 베일스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군복무 기록이 우수했습니다. 그가 민간인들과 몇 번 사소한 다툼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이렇게 잔혹하고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짐작할 만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남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젊었었을 때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으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곤 했습니다. 로버트 베일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가 파괴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는 로버트 베일스와 칸다하르 학살의 끔찍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이 질문과 그 외의 여러 의문에 대해 조명하고자 합니다. 로버트 베일스는 1973년 6월 30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교회의 노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5 형제 중 막내였던 그는 부모님과 베일스 하우스라 불린 2층 벽돌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이 이사한 뒤에도 그 집은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베일스 가족은 모두가 호감과 존경을 표하는 지역사회의 가족이었습니다. 10대 시절의 베일스는 말이 많고 똑똑하며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위해 늘 시간을 내고 올바른 결정을 하려 노력했으며 다른 동네 아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베일스는 어린 시절에 인기가 많았으며 스포츠와 연극을 포함한 온갖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는 학교 미식축구팀에서 미들 라인베커로 뛰었으며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힘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2번째로 마지막 해 베일스는 새로운 학생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정중하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베일스는 팀 코치의 결정에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학생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바로 마크 에드워즈로 이후 1997년부터 2005년까지 MFL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에드워즈의 전기작가는 그 상황에서 베일스가 마크가 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도와준 공을 베일에게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밥 베일스가 자신에게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줬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졸업 앨범에서 베일스는 축구팀 사진에 둠이라는 별명을 써서 사인했습니다. 전 교장 선생님은 그는 기억에 남는 정말 외향적인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베일스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마운트 세인트 조셉 대학에 다녔습니다. 1993년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6년에 그는 졸업하지 않고 갑자기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가 왜 다시 돌아와 학업을 마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2년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베일스의 그 후 몇 년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대학을 떠난 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플로리다로 이주해 형제 중 한 명과 전 미식축구팀 동료 마크 에드워즈와 함께 투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파르티나 인베스트먼츠라는 회사는 플로리다 도렐에 본사를 두었으며 세 사람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3월 기자들에 따르면 그 사업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흔적은 없었고 회사가 연례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2000년에 주정부에 의해 해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크 에드워즈 대변인은
나중에 그 비즈니스 관계가 짧고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기타 문제들로 인해 그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위크의 기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베일스는 1996년에 투자 경력을 시작했으며 그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는 서로 관련이 있고 직원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5개의 다른 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공개 서류에 따르면 베일스는 이 회사들과 투자 상품 판매를 위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일스와 그가 일하던 회사 중 하나인 마이클 패터슨 인코퍼레이티드는 곧 사기성 증권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민원에서는 베일스가 무단 거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베일스는 자신이 회사를 떠난 후에 이루어진 거래의 책임은 고용주인 마이클 패터슨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일스는 패터슨이 고령의 고객에게 자신이 그 거래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기록에 따르면 2012년 패터슨은 오하이오에서 증권 거래를 금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3년에 패터슨과 베일스는 150만 달러의 중재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에서 베일스는 사기, 무단 거래, 그리고 책임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는데 베일스에게 줄 돈이 전혀 없었고 그의 중개인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의 한 기사에 따르면 이 부부는 은퇴 자금에서 6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베일이 일했던 또 다른 회사인 해밀턴 쉐어는 펌프앤덤프 방식의 회사로 1990년대 플로리다에서 많이 생겨난 회사들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사에 고용된 영업사원들은 저가 주식을 판매해 주가를 올린 뒤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해밀턴 쉐어는 이후 고객 불만을 무시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직원 자격을 관리 검증하지 않고 자체 브로커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1999년 해밀턴 쉐어는 한 의료기기 회사에 저가 주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이후 불법 시장 제품을 판매하고 정부 보상금에 과도하게 입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밀턴 쉐어는 기소 후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소송은 취하됐고 추가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이 회사의 3명의 주요 임원들이 연방 형사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 중 1명은 우편 사기로 5년간 복역했으며 나머지 2명은 공모죄로 1년 1일을 복역했습니다. 특히 베일루스가 자신의 자산을 파괴했다고 비난한 고령 고객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미 그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2001년 말 9.11 이후에 베일루스는 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하며 투자 사업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는 9.11 테러가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영감을 줬다고 했지만 일부 친구들은 그가 고객들의 손실을 보기 싫어 새 생계 수단을 찾으려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목표 없이 의기소침해 보였으며 자신에게 목적을 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이스가 자라는 모습을 본 이웃은 그가 군대에 입대한 결정을 걱정하며 생명에 대한 염려를 회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베일스를 우상으로 여긴 그녀의 아들은 베일스가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어서 군에 입대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막 에드워즈는 내가 뭔가를 바로잡아야 해 라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어느 정도 그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베일루스는 27세 군대에 입대했고 그는 곧 강인하고 호감 가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전투 한가운데서도 침착함과 성숙함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2007년 이라크에서 베일스와 복무한 한 군인은 그가 매우 훌륭한 리더이자 군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본 훈련을 마친 후 베일스는 당시 포트 루이스로 알려졌던 오늘날 워싱턴주 타코마 근처의 루이스 메코드 합동기지에 배치되었으며 그는 파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10년이 넘게 이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제2대대 3보병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베일스에게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 그는 타코마의 실버달러 카지노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후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칸다하르 학살 이후 베일스가 선임한 변호사는 언론에 그 폭력 사건이 카지노에서 다른 손님이었던 한 여성과 베일스가 다툰 뒤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7월 14일 새벽 1시경 그는 카지노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을 위협했습니다.
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거부했고 결국 강제로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쓰레기통 뚜껑으로 경비원을 공격한 뒤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사건 이후 베일스는 경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했고 $300의 벌금을 냈으며 20시간의 분노 조절 상담을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일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베일스는 바에서 캐리 프리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춤추고 플러팅했지만 그는 한 달 후 이라크 파병 예정임을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싹 트는 로맨스에서 빠져나올까 고민했지만 나중에 곁에 있어줄 사람을 원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불꽃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베일스가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군생활, 전쟁,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베일스가 11월에 이라크로 파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거리가 멀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캐리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열정적인 애호가로 기억되지만 사교적이진 않았습니다. 또한 쿠키 레시피와 취향을 다루는 블로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엔 책과 군인 아내로서의 삶도 다뤘습니다. 베일스의 첫 번째 파병은 수많은 총격전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그 나라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GQ의 작가 브랜던 본에게 그 여행과 모술에서 벌어진 첫 번째 주요 총격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준비된 장교였으며 나중에는 적과 비전투원을 구별하는 능력으로도 유명했지만 전쟁의 혼돈 속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압도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교전할 때는 이런 말 하긴 싫지만 무서워서 총알을 여기저기 마구 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진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게 사라집니다. 호흡을 조절하며 침착해지고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이미 그 상황을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교전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는 때때로 스트라이커라고 불리는 장갑차를 운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투 순찰에서 총기 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베일스는 2004년 11월 첫 번째 파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5개월 후 캐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두 자녀를 함께 두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일스는 이를 즐기기 위해 일을 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음 파병을 준비하며 매일 12시간 넘게 기지에 머물렀습니다. 캐리는 어떤 밤에는 악몽에 깨어 집에 누가 침입했을까 두려웠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항상 성실했던 베일스는 총을 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집안을 샅샅이 순찰했고 밖으로 나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기도 했습니다. 그때 캐리는 이것이 헌신적인 남편이자 군인으로서 베일스의 본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캐리는 이것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생긴 베일스의 편집증의 시작이었을지 의문을 갖습니다. 또한 베일스가 술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처음엔 항상 재미있어 보였고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에 돌아온 뒤 캐리는 술이 이라크 전쟁의 참상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 대처 수단이 된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캐리는 그가 데크에 앉아 시가를 피우던 걸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라크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캐리는 다가가 말을 걸려 했지만 그가 이런 때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어두운 일들을 정리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런 일들에 대해 별로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2012년 체포 이후 기록에 따르면 베일스는 오랜 기간 알코올 문제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8년에는 플로리다 해변에서 술을 마신 혐의로 벌금을 받았고 2002년에는 타코마에서 경호원과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볼링장 밖에서 또 한 번 술에 취해 다툼을 벌였고 같은 해에는 운전 중에 잠이 들어 차를 전복시킨 뒤 차량을 버리고 숲으로 도망쳤다고 전해집니다. 목격자는 워싱턴주 섬너에서 군복을 입고 머리를 민 채 피를 흘리며 현장에서 달아나는 남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볼링장 사건에서 베일스는 심하게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녔고 술 냄새가 났으며 말도 어눌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업소 밖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사타구니에 댔어요. 남자친구는 당신이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요.
무례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제 남자친구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죠. 경비원들이 싸움을 말린 후 베일스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그 여성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그의 인생이 정말 망가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그 여성은 신고했지만 검찰은 싸움 시작이 불분명하다며 베일스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일스는 차량을 전복시킨 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50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12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그 혐의는 기각되었습니다. 베일스의 두 번째 군복무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는 이라크 보안군과 천국의 군대라는 종말론적 무슬림 종교 집단 사이에 내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그 분쟁 동안 250명의 종교 집단 구성원이 사망했고 이라크 보안군 11명에서 25명 그리고 미군 2명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떠올리며 베일스는 군사신문 노스웨스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만큼 이 부대 소속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적과 비전투원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불과 3-4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결국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베일스는 여기서 전투가 끝난 후 치료를 받은 아이들과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인과 나쁜 놈의 진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요. 캐리는 나중에 이 갈등이 집에 돌아온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순간이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결코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 여성을 봤는데 그녀의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이미 죽어 있었고 그날 아침은 추웠기 때문에 시신 위에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한 남자가 다가와서 아기가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이 따뜻하게 있으려고 그녀에게서 담요를 가져갔습니다. 베일스의 트라우마를 더 심화시킨 것은 이 임무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가 바그다드의 악명 높은 도라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라는 무법, 혼란, 폭력으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는 IED가 차량을 폭파시켜 안에 있던 군인이 사망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라고 베일스는 GQ에 말했습니다. IED가 트럭 바닥을 관통했습니다. 군인들의 내정이 그냥 트럭 벽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알겠죠? 이 파병이 끝날 무렵 베일스는 34살이었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일스가 발을 다쳤다는 보고도 있지만 어떻게 다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복무에 적합하다고 판정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사로 진급했고 저격수 훈련을 받기 위해 직접 선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일스는 나중에 이 결정을 후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된 베일스의 세 번째 파병은 모든 면에서 조용한 파병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군에서 나가고 싶어 했던 베일스였기에 이 짧은 평화의 시기를 즐겼으리라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이번 파병이 지루하고 정말 멍청하다고 말하며 전투가 없다는 점에 대해 불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무렵 베일스와 그의 아내는 재정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애틀과 터쿠마 사이에 위치한 오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칼리가 그들과 만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까지 두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만 7천 달러에 달하는 상환금을 내지 못했고 은행에 거의 20만 달러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신탁 경매가 200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때쯤 두 사람은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3번이나 연기되었고 2010년 초에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2년 로버트 베일스가 체포될 당시 그 집은 18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부부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집이 더럽고 수리가 필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부가 소유했던 또 다른 부동산은 2005년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칼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22만 9천 달러의 매물로 나왔는데 이는 부부가 그 집을 샀을 때보다 5만 달러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베일스는 세 번째 파병 후 마침내 자신의 여러 문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편집증, 수면장애, 두통, 폭발적 성격, 알코올과의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군의관은 그가 경미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차량이 IED에 맞아 전복된 결과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시절 미식 축구를 하던 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베일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처럼 그는 자신이 PTSD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와 의사의 권유로 치료사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베일스는 몇 번의 상담 후 포기했습니다. 치료사들이 그의 분노를 다른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 믿어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사 판사에게 내가 느낀 건 약한 뿐이었습니다. 내가 자란 곳에서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의사에게 상태가 나아졌다고 하자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에 베일스는 다시 파병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1일) 저녁 근무를 마친 후 베일스는 동료 군인들과 영화를 보면서 술을 6잔에서 7잔 정도 마셨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시작된 군의 조사에 따르면 베일스는 그날 저녁 자신이 원하던 진급을 받지 못할까봐 노골적으로 걱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진급은 그와 그의 아내에게 절실히 필요한 한 달에 370파운드 추가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재정 문제로 인해 부부의 결혼 생활은 긴장 상태였고 베일스는 진급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베일스는 또한 그날 밤 전날 다리가 절단된 또 다른 병사에 대한 분노와 최근 탈레반의 미군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린베레의 지휘부가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다고 느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몸속에 알코올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일스는 몇 주 전부터 스테로이드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알고 있던 다른 군인들은 그의 최근 분노와 불안정한 폭발이 그의 몸에 있던 스타나졸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 베일스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한 움큼의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그는 나중에 GQ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야 해. 난 아마 수요일 이후로 한숨도 못 잤어. 그날 밤엔 그냥 자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밤에 밖에서 뭔가를 하며 움직이고 있는 저 녀석들만 계속 생각했어. 그들이 기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 위치를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야. 베일스는 탈레반이 추가 공격을 계획 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근무 교대가 끝나기 직전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멀리서 불빛을 본 것 같았고 그것이 반군들이 임박한 공격에 대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근무하는 경계병에게 의심을 보고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편집증에 시달렸고 크고 폭력적인 무언가가 다가온다고 확신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걱정을 보병과 연락을 담당하는 그린베리 하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베일스는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고 그가 나를 무시하며 신경 쓰지 말라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일어나 전투장비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무기를 준비한 뒤 기지를 떠났습니다.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경계병사들이 근무 중 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일스는 약 0.8km 떨어진 알라카자이 마을의 원로인 사이에드 잔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사이에드 잔은 집에 없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두 손주와 함께 다른 방으로 몰려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이에드 잔의 아내가 군인과 몸싸웠으나 베일스는 그녀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그는 수색 중 위협이 안 되는 사람이 저항하면 밀칠 수밖에 없고 내가 한 것도 그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방에는 사야드 자한의 사촌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일스는 아내와 두 손주가 집에서 도망치는 소리를 들은 직후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군인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웃집으로 달려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개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하자 베일스는 그 동물을 치명적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이후 GQ 인터뷰에서 베일스는 여기는 미국이 아니며 파이도는 가족 애완동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면 알리기 위한 존재라고 변호했습니다. 이후 베일스는 또 다른 남자인 나지르 모하메드를 마주쳤고 그는 소란에 대해 걱정하며 베일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울면서 달려나오자 그 군인은 아이를 쏜 뒤 나지르를 죽였습니다. GQ 인터뷰에서 베일스는 아이를 쏜 것을 주로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반응이었고 정말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저는 그 일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 후 베일스는
자신이 자동 조종 상태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곧 여성들과 아이들 한 무리가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베일스와 그의 소총에 달린 조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무리는 약 덕분에 소란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노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깨웠고 노인은 모두에게 숨으라 말한 뒤 집을 나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 남자가 베일스와 마주치자마자 그는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안에서 베일스는 사이아드 잔의 아내를 살해한 뒤 총을 난사해 4명의 아이들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중 2명은 두부에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베일스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저는 그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남자들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피 흘리며 당신 집에 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자는 집에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탓했고 그 분노를 여자와 아이들에게 쏟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베일스는 탄약이 부족해졌고 학살이 시작된 지 30분 후인 새벽 1시 40분에 기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온 베일스는 다른 군인에게 군 복무 연령대의 남성 몇 명을 죽였으며 다시 돌아가서 끝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베일스가 군 복무 연령에 가까운 사람을 단 한 명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군인은 베일스가 목류병 상태라고 생각했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지만 베일스는 그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군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베일스는 수류탄 벨트와 유탄 발사기 그리고 추가 탄약을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나자피엔으로 향한 베일스는 그곳에서 한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위협하기 위해 그들의 아이, 당시 아기였던 아이의 입에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다행히도 베일스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집을 떠나 다음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가족의 개를 죽이고 여러 가족 구성원을 때리고 짓밟았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은 잔인하게 공격당해 왼쪽 머리카락과 피부가 벽에 붙었습니다. 구타 후 그는 소총을 연발로 설정해 방 안의 8명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옆방에는 한산이 아직 살아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죽은 가족들이 누워있는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그들 역시 확실히 죽였습니다. 이후 그는 베일스가 근처 등잔에서 등유를 시신 위에 붓고 방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베일스는 그런 적 없다며 습격 중 실수로 등잔만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나서던 중 그는 샤르타리나라는 노부인을 마주쳤습니다. 소총의 탄약이 떨어져 권총으로 그녀의 머리를 쐈지만 그녀는 그 총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일스는 군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의 두개골을 자신의 군화로 짓밟아 으깨버렸고 너무 강하게 밟아서 그녀의 얼굴과 머리가 훼손되었으며 그녀의 피가 아들의 집 벽에 튀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그녀의 시신을 들어올려 불타고 있던 방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의 시신이 가득한 방에 옮겨 놓았습니다. 학살을 끝마친 후 베일스는 마침내 실감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GQ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이 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이 이제 몇 시간 만에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구를 입에 넣었지만 특히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카자이 마을로 돌아가자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모하메드 나임의 아들인 한 남성이 차를 구해 부상당한 생존자들을 차량에 태워 더 큰 미군 기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생존자는 머리 뒤쪽에 총알이 박힌 10대 소년이었고 또 다른 생존자는 사타구니와 가슴에 총을 맞은 10대 소녀였는데 여성 의무병이 도착할 때까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캠프 벨람비에 있던 군인들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스텝 서전트 베일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전 4시 47분 그는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두 분대장, 그 중에는 그가 이전에 수많은 군복무 연령대 남성들을 죽였다고 말했던 제이슨 맥클레컨 하사도 있었는데 그들은 베일스를 향해 무기를 겨누었습니다. 베일스의 무기는 그에게서 압수되었고 그는 그린베리 부대에 인계되었습니다. 8시간 동안 베일스는 슬픈 고백과 조사를 방해하려는 미약한 시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옷에 묻은 피가 누구의 것인지 묻자 대답을 거부했고 요청한 대로 노트북을 가져다 주자 그 기기를 부쉈다고 전해집니다. 체포된 후 베일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고
그가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원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3월 16일 그는 쿠웨이트에서 캔자스주 포트 레버노스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지만 위생과 휴식을 위해 감방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살인 17건, 살인미수 6건, 폭행 6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곧이어 스테로이드 남용, 음주, 증거인멸 시도 등 다른 혐의들도 추가되었습니다. 베일스는 존 헨리 브라운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으며 그는 변호사에게 자신이 군대를 그만두고 싶었고 네 번째 파병을 원하지 않았다고 바로 털어놓았습니다. 브라운 변호사는 베일스가 마지막 파병의 압박에 무너졌다고 믿었고 이를 주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베일스가 정신건강 문제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경심리학자는 베일스에 대한 변호 측 보고서에서 PTSD는 해리 현상을 포함합니다. 환자는 자신을 지켜보거나 자신 밖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자신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부 외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지만 두부 외상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리되는 경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포트로이스 또는 루이스 메코드 합동기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문제가 있었고 수년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PTSD를 앓고 있는 군인들의 진단을 더 가벼운 질환으로 격화시키고 이후에 배치를 강행해온 역사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기지 지휘관들은 군인들이 파병 후 충분히 쉬지 못하고 다시 파병되는 점에서 비난받아왔습니다. 더욱이 기지의 의무부대는 인력이 자주 부족하고 파병에서 돌아오는 많은 군인들의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문제를 처리할 만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칸다하르 학살 전 몇 년간 이 기지 복무 군인들이 여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1년 4월 한 군인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기지의 제5 스트라이커 여단 제2 보병사단 소속 소대원 4명은 무장하지 않은 아프간 민간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년 1월 또 다른 군인이 공원 관리인을 살해했습니다. 별도의 두 사건에서는 군인들이 자녀에게 워터보딩 고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살 당시 인근 재향군인 지원센터 전무이사는 이것은 일탈한 군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JBLM은 심각한 리더십 문제를 가진 일탈적인 기지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은퇴한 준장인 스티븐 제나키스 박사도 이 사건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밝혔으며 베일스가 더 큰 문제를 대표한다고 믿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전투 끝에 과로에 시달리는 군인들이 군대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이 불량배이고 개별적이고 고립된 사례라고 말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일스의 변호사는 곧 전략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운명이 군사 사법 시스템에 달려있고 6명의 군사 배심원들이 정신건강 방어 논리나 2012년 3월 11일 사건의 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그는 베일스에게 검찰이 사형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간의 논의 끝에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6월 베일스는 16건의 살인, 6건의 살인 미수, 7건의 위험한 무기 사용, 폭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후 가석방 없는 중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최하위 병사 계급으로 강등되었고 불명예 제대와 함께 모든 급여와 수당을 박탈당했습니다. 베일스는 2020년 당시 대통령 트럼프에게 사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현재 캔자스주 포트 레버노스에 있는 미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5년) 베일스는 대학 졸업을 위해 노력하며 교도소 이발소에서 일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의 머리를 깎으며 시간당 $1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기독교 신앙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언론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군 기지로 이주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작성될 당시 캐리는 아직도 베일스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능한 한 자주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베일스는 그날 밤 자신이 탈리반을 찾고 있었다고 믿고 있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종의 최면 상태였던 걸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그날 밤 진정으로 실망시켰다고 믿는 동료 군인들과 분대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그 어떤 사과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미미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GQ 작가 브랜던 본은 베일스에 대한 기사를 쓰는 동안 일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10대 소년은 양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어 지팡이를 짚고 걷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 때문에 결혼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었고 학살 이후 의료진이 치료할 때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거의 쓸 수 없습니다. 모하메드 와지르 명과 아내,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11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칸다하르로 이사해 가게를 열었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각각 1만 달러를 받았고 사망자 가족들에게는 각각 5만 달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동료 군인들은 베일스 변호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10년간의 군복무 동안 동료들의 살해와 불구를 목격한 끝에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킨 어둠에 굴복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베일스 자신도 미국인이 아닌 이들에게 연민을 잃고 자동적으로 행동했다는 것 외에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는 JBLM의 고위 장교에게 형을 감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제 마음은 전쟁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전쟁과 증오를 심었고 그 결과로 폭력을 거두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공격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결론의 일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제 왜라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